그림자 속 탈출 하루 안에 살아남아야 한다. 일부 위기의 시작. 새벽 3시 17분. 평양 핵시설 제어실. 어둠 속의 거대한 철골 구조물 아래 냉기가 감도는 지하 깊은 곳. 리정혁 40대 초반은 최고 엔지니어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움직일 때마다 시설의 모든 시스템이 복종했다. 그는 이곳의 왕이었으나 그 왕자는 이제 덫이 되었다. 암호화된 긴급통신이 화면을 뒤덮었다. 상부의 명령은 단호하고 잔인했다. 즉시 모든 군사적, 기술적 자료는 물론 부속된 민간 비상대책 자료까지 남김없이 소거하라. 일시간 내로 완료하고 확인 보고할 것. 리정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군사 기밀 파기는 명령이었으나 민간인 목숨과 직결된 비상대책, 데이터의 파기는 도저히 따를 수 없는 양심의 문제였다. 이 자료에는 핵 폐기물 유출 시 평양 시민 수백만 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핵심 경로와 대응법이 담겨 있었다. 그는 땀 흘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조작했다. 파기 시퀀스를 실행하는 동시에 극도의 보안 시스템을 우회하여 핵심 비상 자료 12.8MB를 얇은 마이크로칩에 옮겨 심었다. 그리고 그 칩을 돌아가신 아버지가 물려주신 낡고 투박한 회중시계의 뚜껑 안쪽에 접착했다. 회중시계는 그의 가슴 주머니에 들어갔다. 소거 완료 보고를 올린 직후 냉정한 그림자가 제어실 문을 열었다. 시설 보안 책임자인 최 부장 50대 후반이었다. 그는 강철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리정혁을 노려봤다. 리 동무, 자네가 파기 과정에서 표준 절차보다 7초 지연된 것을 확인했다. 자네의 충성심에 작은 의문이 생기는군. 불필요한 로그 파일 정리 때문이었습니다, 부장 동지. 리정혁은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온 힘을 다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 오늘부터 자네는 상부의 특별 명령에 따라 시설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모든 행동은 보위부의 직접 감시 하에 놓일 것. 감시가 시작되었다. 이대로 끌려가면 칩의 존재는 물론 민간인을 살리려 했던 그의 모든 행위가 반역으로 규정될 터였다. 남은 시간은 없다. 그는 숨죽인 채 시계를 확인했다. 새벽 4시. 해가 뜨기 전, 즉 하루 안에 이 도시를 벗어나야 한다. 새벽 4시 50분. 핵시설 외곽 경계 지역. 리정혁은 교대 시간을 노려 시설의 가장 외진 통풍구를 통해 빠져나왔다. 그의 움직임은 그림자 그 자체였다. 그는 몸을 낮추고 보이지 않는 선을 따라 걷는 듯했다. 이부 그림자 속 이동. 그의 눈은 살아남기 위해 도시의 모든 빛과 어둠을 읽었다. 낡은 공장 지대를 지날 때 붉은 빛이 깜빡이는 CCTV 카메라가 그를 노려보았다. 그는 카메라가 120도 회전하여 시야를 벗어나는 4.5초의 틈을 이용해 빗물 배수관 뒤로 몸을 던졌다. 도심으로 향하는 길은 더욱 촘촘했다. 순찰병들이 2인 1조로 거리 곳곳을 배회했고 창문마다 잠복 감시자들의 희미한 실루엣이 느껴졌다. 리정혁은 그들의 시선을 피하며 좁고 냄새나는 뒷골목만 골라 이동했다. 잠시 낡은 창고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던 순간 그의 머릿속은 동료들의 얼굴로 가득 찼다. 김철수, 박성훈, 최영철. 10년 넘게 함께 일했던 그들 중 누가 최 부장의 회유에 넘어갔을까? 누가 지금 이 순간 그의 위치를 보위부에 팔아넘기고 있을까? 배신에 대한 공포는 육체의 피로보다 더 무거웠다. 그때 그가 숨어있는 좁은 골목 건너편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한 아주머니가 연탄재를 비우러 나왔다가 그를 발견했다. 아주머니는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곧 리정혁의 초췌하고 절박한 눈빛을 읽었다. 아주머니는 아무 말 없이 연탄재 통을 벽에 기대 놓더니 시선을 회피하며 마당 안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쪽으로 가세요. 거긴 순찰이 뜸합니다. 무언의 신호였다. 리정혁은 고개를 살짝 숙여 감사를 표했고 아주머니는 곧바로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짧은 순간의 익명적인 연대. 도시의 그림자 속에는 아직 희망이 있었다. 이 작은 안도 포인트가 그의 심장에 다시 불을 지폈다. 그는 몸을 돌려 아주머니가 가리킨 방향, 즉 지하 통로로 이어지는 낡은 계단을 향해 재빨리 몸을 숨겼다. 새벽 5시 40분. 폐쇄된 지하철 공사 터널 입구. 탈출 계획의 1차 목표는 국경지대까지 이동할 차량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리정혁은 핵시설에서 일할 때 알게 된 내부 협력자에게
터널 입구에서 접선하기로 약속했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터널 속 리정혁이 손전등을 켜자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때 터널 안쪽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동무 이쪽이네. 목소리의 주인공은 김철수 기술팀의 팀장이자 리정혁이 가장 신뢰했던 동료였다. 리정혁은 반가움에 발걸음을 재촉했다. 김동무, 와줘서 고맙네. 지금 당장. 리정혁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김철수의 뒤쪽 어둠 속에서 3명의 보이부 요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다. 김철수는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미안하게 됐네, 리정혁. 자네의 영웅심은 이미 상부의 계획을 위태롭게 했지. 자네의 위치를 알려주는 조건으로 나는 승진과 포상을 받았네. 대신이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의 칼이 등에 꽂힌 순간이었다. 김철수는 보이부에게 리정혁의 모든 계획을 팔아넘겼고 터널은 이제 완벽한 포위망이 되었다. 꼼짝 마. 무릎 꿇고 손들어. 보이부 요원들이 좁은 터널을 막아섰다. 긴장 포인트 좁은 공간, 배신, 추격전. 리정혁은 즉시 행동했다. 그는 비상시를 대비해 챙겨온 소형 섬광탄을 바닥에 던졌다. 터널 전체가 눈부신 빛으로 뒤덮였고 요원들이 잠시 시야를 잃은 틈을 타 리정혁은 몸을 돌려 도주했다. 그는 빛을 피해 터널 벽을 따라 달리다가 비상 배수관으로 통하는 좁은 환기구 틈을 발견했다. 몸을 웅크려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다. 요원들의 다급한 총성이 터널을 울렸다. 그는 주저없이 환기구 속으로 몸을 던졌다. 좁고 축축한 관속을 기어가는 동안 뒤에서는 보이부 요원들의 집요한 추격 소리가 진동했다. 리정혁은 이 배수관이 시 외곽의 낡은 하수도와 연결되어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수십 미터를 뼈를 깎는 고통으로 기어간 끝에 마침내 악취가 진동하는 하수도 맨홀 아래로 떨어졌다. 그는 하수도 속에서 몸을 숨기며 도심 외곽의 어둡고 좁은 골목들을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흙과 진흙, 배신감으로 얼룩진 채 그는 간신히 보이부의 1차 포위망을 따돌렸다. 이제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강으로 향하는 길만이 남아있었다. 오전 8시 15분 국경을 앞둔 외진 산길. 리정혁은 낡은 화물차 짐칸에 몸을 숨긴 채 국경 근처까지 이동했다. 차가 멈추자마자 그는 뛰어내려 국경 지역의 숲으로 숨어들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얼어붙은 강이었다. 희미하게 해가 떠오르며 강 건너편에 낯선 풍경을 비췄다. 자유가 눈앞에 있었지만 그만큼 위험도 커졌다. 강변은 철저한 군사경계 구역이었다. 1km마다 우뚝 솟은 감시탑에서는 강력한 서치라이트가 규칙적으로 강을 훑었다. 순찰로에서는 무장한 군인들이 묵묵히 걸었고 날카로운 후각을 지닌 순찰견들이 긴장감을 배가시켰다. 리정혁은 숲 가장자리에서 서치라이트의 주기를 계산하며 기회를 엿보았다. 바람 소리에 묻혀 순찰견이 짖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의 심장은 얼어붙었다. 지금이야. 서치라이트가 잠시 시야를 벗어난 30초의 틈. 그는 숲에서 뛰쳐나와 얼어붙은 강을 향해 달렸다. 발밑에 눈이 밟히는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느껴졌다. 강가 바위지대를 밟고 건너던 순간 그는 피로 때문에 한순간 발을 헛디뎠다. 그의 몸이 미끄러지며 중심을 잃었다. 그의 실수에 놀란 순찰견 한 마리가 숲속에서 날카롭게 지저댔다. 순찰병들이 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것이 보였다. 리정혁은 재빨리 몸을 굴려 강가에 솟아있는 거대한 암벽 아래의 좁은 틈으로 몸을 숨겼다. 몸을 완전히 구겨 넣은 채 그는 숨조차 멈췄다. 그의 바로 옆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순찰병들의 군화 소리가 멈췄다. 이쪽은 아무것도 없는데? 짐승 소리였나? 군인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순찰견이 킁킁거리며 틈 주변을 맴돌았지만 좁은 틈 속까지는 들어오지 못했다. 몇 분 후 군인들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리정혁은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암벽 틈에서 기어나왔다. 그의 몸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그는 회종시계를 쥐고 그 안에 든 집이 무사함을 확인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그는 잠깐 동안 눈을 감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한숨 돌릴 수 있었던 짧은 쉼이었다. 이제 다시 달려야 할 시간이었다. 오전 9시 30분 강변의 낡은 어촌 마을.
리정혁은 얼어붙은 강을 우회하며 국경 근처의 작은 어촌 마을에 도착했다. 이곳은 국경 수비가 소홀한 낡은 포구였다. 그는 자신의 탈출 계획을 지지했던 또 다른 핵시설 동료 박성훈과 가까스로 연결되었다. 박성훈은 어촌 출신으로 어선을 이용해 밀수 경로를 알고 있었다. 박성훈은 폐쇄된 어구 창고 뒤편에서 리정혁을 만났다. 리동무, 자네가 살아야 하네. 나는 이 배를 자네에게 빌려줄 수 있네. 이 배는 민간용으로 위장되어 있고 강을 따라 중국 측으로 가장 빨리 넘어갈 수 있는 경로를 알고 있지. 박성훈은 낡은 민간용 어선 한 척을 가리켰다. 리정혁은 안심하며 배에 올랐다. 그는 마지막 점검을 위해 엔진룸 쪽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엔진 옆에 붙어있는 전선 다발과 이질적인 소형 장치를 발견했다. 그의 엔지니어적 지식은 그것이 일반적인 장비가 아님을 즉시 알려주었다. 그는 그것이 소형 타이머 작동식 폭발물임을 확인했다. 폭발물이 작동 중이었다. 남은 시간은 5분. 박동무, 당장 이 배에서 내려.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어. 박성호는 경악했다. 말도 안 돼. 김철수 그놈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최후의 함정을 쳤군. 리정혁에게는 5분 안에 폭발물을 해체하거나 배를 타고 강을 건널 시간이 없었다. 배를 포기하고 다시 강변을 따라 도주하면 보위부의 추격대에 잡힐 것이다. 리정혁은 극한의 결단을 내렸다. 박동무, 자네라도 살아야 해. 나는 이 배를 강 한가운데로 보내 폭발 충격을 분산시키겠네. 그는 밧줄을 풀고 배에 시동을 건 후 박성훈에게 강가를 향해 달리라고 소리쳤다. 배가 강 중앙을 향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리정혁은 마지막 순간 배에서 뛰어내려 얼어붙은 강판 위에 몸을 던졌다. 째깍거리는 타이머 소리가 그의 귀를 맴돌았다. 그는 필사적으로 강변으로 되돌아 달렸다. 오전 9시 35분. 얼어붙은 강 한가운데 쾅! 강 중앙에서 엄청난 폭발음이 울려 퍼졌다. 폭발의 충격파로 강 주변의 두꺼운 얼음판들이 산산조각 났고 거대한 물기둥이 하늘로 치솟았다. 폭발 지점 주변은 순식간에 빙산 조각과 얼음물로 뒤덮인 위험지대가 되었다. 이 폭발은 리정혁의 위치를 천지에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순식간에 북한 측 강변으로 보위부 차량과 수색대가 집결했다. 리정혁이 몸을 숨기려던 순간 박성훈이 보위부 요원들에게 포위되는 모습을 목격했다. 박성훈은 끝까지 리정혁의 행방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고 결국 끌려갔다. 동료의 희생이었다. 박동무. 리정혁은 이를 악물었다. 그의 희생을 헛되이 할 수는 없었다. 이제 리정혁은 혼자였다. 그는 폭발로 인해 엉망이 된 불안정한 얼음 틈을 건너야 했다. 얼음 덩어리 사이에는 시퍼런 강물이 흐르고 있었다. 발을 잘못 디디면 그대로 얼음물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그는 조심스럽게 한 발씩 얼음 덩어리들을 밟고 건넜다. 강 건너편까지 10m 정도를 남겨두었을 때 발을 딛고 있던 얼음판이 와작 그 소리와 함께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차가운 얼음물 속으로 숨이 멎는 듯한 고통과 함께 그의 몸이 강물 속으로 잠겼다. 칩이 든 회종시계를 꽉 쥔 채 그는 필사적으로 헤엄쳤다. 강변에서는 보위부 요원들이 그를 향해 총을 겨누고 있었다. 멈춰. 지금 당장 올라오지 않으면 발포한다. 리정혁은 정신력으로 버텼다. 그의 손이 마침내 강 건너편 중국 땅의 강둑에 닿았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강둑 위로 몸을 끌어올렸다. 그의 몸 절반이 이미 국경을 넘은 상태였다. 그 순간 북한 측에서 난사된 총알들이 그의 머리 위를 스치고 지나갔다. 하지만 그는 살았다. 젖고 얼어붙은 몸을 웅크린 채 그는 극한의 사투 끝에 강을 무사히 건넜다.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짧고 소중한 안도의 순간이었다. 오전 10시 5분. 중국 접경지역 약속된 은신처. 강을 건넌 리정혁은 필사적으로 몸을 움직여 약속된 접선 장소로 향했다. 그는 극한의 탈진 상태였지만 칩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그를 지탱했다. 낡은 창고 안에서 남한 측 연락망 요원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신속하게 리정혁을 맞이하고 몸에 숨겨진 칩을 확인했다. 리정혁 씨, 이제 안전합니다. 자료는 무사합니다. 당신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물과 담요 그리고 몇 시간의 수면 끝에
리정혁은 비로소 안정을 찾았다. 그는 창문 밖으로 희미하게 보이는 북한 땅을 바라보았다. 자유. 그는 보위부의 감시와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가 건너온 강은 단순한 국경이 아니었다. 그것은 동료의 희생,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자신이 남겨온 모든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했다. 그는 회중시계를 다시 만져보았다. 칩은 이제 남한 정보기관의 손에 넘어갔다. 핵시설의 비밀과 민간인 구조를 위한 정보는 세상에 알려질 것이다. 저는 자유를 얻었지만 리정혁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저의 마음 한켠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습니다. 동료 박성훈, 그리고 제 가족들. 그의 눈빛은 안도감과 동시에 남은 자들에 대한 깊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제 자유의 땅에 서 있지만 북한의 진실을 폭로하고 남겨진 이들을 구해야 하는 새로운 투쟁이 시작될 것임을 직감했다. 강 건너편의 차가운 그림자는 이제 그에게 새로운 사명감을 부여했다. 자유와 안도,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긴장감. 이것이 그의 새로운 시작이었다.